어머님도 이제 당신 인생 사세요. 아들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며느리는 제게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저는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주들과도 헤어져야 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 아들이 5년 전부터 무엇을 준비해뒀는지, 그리고 이 늙은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보험금이 얼마나 나온대요? 아, 그 정도면 새 차 뽑고도 남겠네요. 장례식장 복도 끝에서 들려온 며느리 목소리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 민수가 세상을 떠난 지 겨우 이틀째 되던 날 아침이었고, 빈소 앞 영정 사진 속에서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며느리는, 민수의 아내는 복도 구석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장례 끝날 때까지는 슬픈 척은 해야죠. 주변 사람들 눈도 있고. 휴대폰을 든 며느리의 손톱은 어제 새로 받았는지 반짝반짝 빛났고, 검은 상복 아래로 보이는 구두는 명품이었습니다. 장례식장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유난히 도드라지게 반짝이는 그 구두의 빨간 밑창이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겠지. 슬픔을 이상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잖아.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조문객들은 여전히 줄을 서서 들어오고 있었고, 제 손주들인 도윤이와 서윤이는 작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8살 서윤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아빠 언제 깨어나요? 아빠한테 아직 사랑한다고 말 못했는데. 서윤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녀를 끌어안으려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며느리가 서윤이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서윤아, 할머니 힘들게 하지 마. 어른들끼리 이야기할 게 있으니까. 너희는 저쪽 가서 조용히 앉아 있어. 하지만,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오빠 도윤이 옆으로 돌아갔고, 11살 도윤이는 동생을 감싸 안으며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미안함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왜 저 아이가 저한테 미안해하는 눈빛을 보내는 걸까요? 며느리 지혜는 조문객이 오면 그제야 얼굴에 슬픔을 가득 담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어떤 조문객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라고 위로했고,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습니다라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조문객이 돌아서면 며느리의 표정은 금세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 복도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또다시 복도 끝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하면 이제 좀 자유로워질 것 같아.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이제 끝이고. 응, 보험금 나오면 일단 집 인테리어부터 싹 바꿀 거야. 시어머니 방도 아이들 공부방으로 바꾸고. 에이,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 모시는 건 남편이 살아있을 때나 의무지. 이제는 각자 살아야지 뭐.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꿈을 꾸는 건가?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시어머니 계시면 애들 교육에도 안 좋잖아. 맨날 사투리 쓰시고 식사 예절도 그렇고. 우리 애들 나중에 좋은데 시집 장가 보내려면 그런 것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투리, 식사 예절. 저는 평생 아들 민수가 부끄러워할까봐, 손주들이 창피해할까봐 말투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손주들 친구들이 놀러 오는 날이면 일부러 방에 들어가 있었고, 학부모 모임 날이면 저는 몸이 안 좋아서라며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나서시면 제 체면이 라고 한 번 흘린 말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받은 평가였습니다. 장례식 3일째 되던 날 아침, 저는 빈소를 정리하며 민수가 좋아하던 국화꽃 한 송이를 조용히 만졌습니다. 하얀 꽃잎은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아들의 손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그 꽃잎을 저는 한참 동안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영정 사진 속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뒤따라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쪽은 민수 오빠 회사 총무팀 직원이세요. 보험금 처리 때문에 잠깐 오셨대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습니다. 정장 남자는 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며느리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유가족 대표 명의로 서류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은 약 2주 후에 지급될 예정이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받아들며 확인했고 그 순간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2억. 서류에 적힌 숫자가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민수야. 내 목숨값이 저 종이 한 장에 적혀 있구나. 장례식이 끝나던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도윤이와 서윤이는 잠들어 있었고 조수석에 앉은 며느리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여는 순간 민수의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즐겨 신던 실내화가 신발장에 그대로 있었고 거실 소파에는 아들이 덮던 담요가 개켜져 있었습니다. 애들아, 씻고 자. 며느리는 짧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욕실로 갔습니다. 서윤이의 얼굴을 닦아주며 제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요. 서윤이가 작은 손으로 제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울면 아빠가 하늘에서 슬퍼해요. 이 작은 것이 벌써 어른을 위로할 줄 아는구나.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전화 통화에서 했던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는 건 남편이 살아있을 때나 의무지.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부치고 서윤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따스했고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애들이 밥을 좀 먹으려나? 일주일 내내 손주들은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배 안 고파요라고만 했고 서윤이는 밥그릇을 보기만 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잠옷 차림이 아니라 말끔하게 화장을 하고 외출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식사 후에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래 뭔데? 지금 말해도 되는데. 저는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으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식탁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알아봤어요. 원룸이랑 고시원 같은 거요. 뭐?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혼자 사실 나이가 되셨잖아요. 민수 오빠도 없는데 계속 여기 계시는 것도 서로한테 부담이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저녁 메뉴를 의논하듯 그렇게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지혜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도 이 결정 내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며느리는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여기 제가 알아본 곳들이에요. 고시원은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 되고 원룸은 보증금이 좀 들지만 그래도 관리비 포함해서 50만 원 정도면. 지혜야.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보고 나가라는 거니? 이 집에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어머님도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독립적인 생활.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나는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왔어.
21살에 남편 잃고 홀로 아들 키우고 온갖 일 다 해가며 살아왔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들 교육에도 아무래도 영향이 있어요. 할머니가 계속 슬퍼하시고 우시는 모습 보면 애들도 계속 아빠 생각만 하고 애들이 아빠 생각하는 게 나쁜 거니?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애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머님이 계시면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되잖아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저도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해요. 보험금 받아도 애들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빠듯하거든요. 어머님까지 모시면서 살기엔 제 여력이 내가 언제 내 돈 손 대본 적 있니?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내 연금으로 내 생활비 다 해결했어. 내 돈 단 한 푼도 쓴 적 없다고. 그건 알아요. 하지만 식비,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한 집에 사는데 어떻게 완전히 분리가 되겠어요? 며느리는 서류 중 한 장을 펼쳤습니다. 여기 고시원인데요. 깨끗하고 괜찮아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대요. 관리도 잘 되고. 고시원.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고시원에서 혼자 살라고. 일단 한 달만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도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 추스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마음을 추스르라고. 아들을 잃은 마음을,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라는 거지? 그때 학교 가기 전이던 도윤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아침 안 먹을래요. 배 안 고파. 도윤이는 저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제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본 것입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도윤아. 할머니 안 울어. 그냥 양파 썰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계란말이를 부치고 있었지 양파를 썰고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빠르게 도윤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학교 늦겠다. 가방 챙겨. 하지만 빨리.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이는 제게 한 번 더 눈길을 주고는 고개를 떨군 채 부엌을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애들 앞에서 우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따로 사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 목소리는 이제 간신히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데? 이번 주 안으로요. 제가 알아본 고시원은 오늘부터 바로 들어가실 수 있대요. 이번 주.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제가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와서 같이 짐 정리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짐이 많지도 않으시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짐이 많지도 않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5년을 살았지만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낡은 이불 한 채, 민수가 어릴 적 그린 그림 액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조용해진 집 안에서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제 어떡하니? 어디로 가야 하니? 그날 저녁 며느리는 정말로 제 방으로 들어와 짐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아니, 도와준 게 아니라 감시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옷들은 다 낡았는데 버리시는 게 어때요? 고시원은 공간이 좁아서. 이 이불도 너무 오래됐네요. 새 걸로 사시는 게. 이 책들은 다 가져가실 거예요? 솔직히 고시원에서 책 읽으실 여유가 있을까? 며느리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묵묵히 제 옷가지들을 오래된 여행 가방에 담았습니다. 속옷, 양말, 스웨터 몇 벌, 바지 2벌. 제 인생이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그 액자는 가져가실 거예요? 며느리가 민수가 그린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그건 가져갈 거야. 유리가 깨질 수도 있는데 제가 대신 보관해 드릴까요? 나중에 정리되시면. 가져간다니까.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가 제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진짜 가는 거예요? 서윤아, 저는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왜요? 할머니 뭘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빌면 안 돼요? 할머니는 잘못한 거 없어, 서윤아. 그럼 왜 가요? 할머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내 엄마가 할머니를 싫어해서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혼자 살고 싶어서 그래. 할머니도 나이가 드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 곁에 아들의 흔적이 남은 이 집에 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제 거짓말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럼 주말에 할머니 보러 갈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고시원에는 부엌이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커다란 가방 하나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친절하게도 차로 고시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버스 타고 갈 수 있어. 그래요? 그럼 짐이 무거우실 텐데.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도윤이와 서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서윤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정말 가는 거예요? 응, 할머니 새 집으로 가는 거야. 언제 다시 와요? 곧.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 가시는 거 방해하지 마. 할머니가 원해서 가시는 거야. 알았지? 할머니가 원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에게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할머니로. 도윤아, 서윤아. 저는 무릎을 꿇고 손주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너희 많이 사랑해. 잊지 마. 할머니,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아이들의 손을 잡아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머님, 애들 학원 가야 해요. 늦으면 안 돼요. 그래. 잘 가거라. 저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1층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결국 뒤를 돌아봤습니다. 4층 우리 집 창문으로 서윤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유리창에 대고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어 흔들어주고 싶었지만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5년을 살았던 그 집을, 제 손주들을, 제 아들의 마지막 흔적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고시원 방 안에는 제대로 눕지도 못하는 좁은 침대 하나, 낡은 책상 하나, 그리고 벽에 붙은 작은 옷걸이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창살이 쳐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옆 건물의 회색 벽뿐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열고 짐을 풀려는데 옷을 넣을 공간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책상 밑 작은 수납함에 속옷과 양말을 구겨 넣고 겉옷은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민수가 그린 엄마 그림 액자는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날 밤 저는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도에서는 누군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고 옆방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디선가 라면 끓이는 냄새가 났고 복도 형광등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공용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는 이미 젊은 남자 둘이 서서 양치질을 하고 있었고 저는 뒤에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초라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이러고 있을 수는 없어. 일을 구해야 해. 고시원 월세는 35만 원이었습니다. 제 기초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동네 슈퍼마켓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전단지와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식당 설거지 구함 하루 4시간, 시급 9,860원. 아파트 청소 도우미 주 5일, 오전 근무.
가정집 파출부 경력자 우대. 전화번호를 적으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이 일을 하는구나.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설거지 구인 광고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아,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7입니다. 아, 죄송한데요. 저희가 좀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체력적으로 힘드실 텐데요. 경력이 좀 오래되셨네요. 나이. 내 나이가 제가 된다. 다섯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간신히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한 아파트 단지의 청소 용역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면접관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제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청소 경력이 꽤 되시네요. 근데 왜 한동안 안 하시다가 다시 하시려고요? 그게.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손주들 돌보느라 아들이요? 지금은요? 먼저 갔습니다. 면접관의 표정이 잠깐 변했지만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하루에 계단 청소, 복도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허리도 많이 굽혀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주일 수습기간 거쳐보시고 괜찮으면 정식으로 채용하는 걸로 할게요. 월급은 180만 원이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5시에 일어나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청소 도구를 끌고 저는 15층짜리 아파트 계단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며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예전엔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땀을 닦으며 계속 걸레를 움직였고 허리를 굽혀 구석구석 닦아냈습니다. 오전 10시쯤 잠깐 쉬려고 계단 참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지나갈게요. 아, 네. 저는 황급히 비켜섰습니다. 젊은 엄마는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며 제게 한번 눈길을 주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저 사람들 눈에 그저 늙은 청소부일 뿐이구나. 일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면 오후 2시쯤 되었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무릎은 부어올랐습니다. 좁은 침대에 누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윤이와 서윤이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애들 잘 지내니? 할머니가 주말에 애들 보러 가도 될까? 답장은 1시간 후에 왔습니다. 애들 학원 스케줄이 빡빡해서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여유될 때 연락드릴게요. 나중에. 그 나중에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도윤이에게도 직접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야. 학교 잘 다니고 있니? 할머니 보고 싶지? 읽음 표시는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답장을 안 하는 걸까? 설마. 불안한 마음에 서윤이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윤아,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 한번 해줄래? 이번에도 읽음 표시만 떴을 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견디다 못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더니 겨우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혜야, 애들이 내 문자를 안 읽었는지 답장을 안 하네. 괜찮은 거니? 아, 그게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들한테 말했어요. 할머니는 이제 우리 집 식구가 아니라고. 할머니가 원해서 나가신 거니까 너무 연락하지 말라고요. 뭐? 애들이 자꾸 할머니 생각하면 집중도 안 되고 학원에서도 멍하니 있고 그래요.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애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요. 지혜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애들은 내 손주들이잖아. 손주는 맞죠. 하지만 이제 어머님이 따로 사시잖아요. 애들도 적응해야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지혜야, 제발. 한 번만이라도 애들 보게 해줘. 주말에 잠깐이라도. 어머님 이러시면 곤란해요. 애들 엄마는 저예요. 제가 애들한테 뭐가 좋은지 더 잘 알죠. 지혜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님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어머님도 이제 어머님 인생 사시면 되잖아요. 굳이 왜 애들한테 매달리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대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착. 내가 집착을 하고 있다고? 며칠 후 우연히 SNS를 확인하다가 며느리의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새로 뽑은 외제차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도윤이와 서윤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새 식구를 맞이했어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네요. 새로운 시작 파이팅. 댓글에는 부러워하는 말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부러워요. 차 완전 예쁘다.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네요. 응원해요. 새 차 축하드려요. 역시 긍정적인 마인드. 저는 손가락을 멈추지 못하고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전 게시물에는 인테리어 시공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거실 분위기 완전 바꿨어요. 오래된 건 다 버리고 새롭게.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느낌. 사진 속 거실은 깔끔하고 모던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좋아하던 소파도 민수가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렸구나. 다 버렸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보험금 2억으로 새 차를 뽑고 집을 새로 꾸미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애들 교육비에 생활비 생각하면 빠듯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민수야. 내 돈으로 저 여자는 지금 새 인생을 살고 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아파트 청소를 했고 오후에는 고시원 좁은 방에서 쉬었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거나 김밥 한 줄로 때웠습니다. 가끔 제대로 된 식사가 하고 싶어서 작은 식당에 들어가면 혼자 밥 먹는 노인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혹은 무관심. 그런 시선들 속에서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삼각김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아.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도윤이는 학원 가방을 메고 서 있었고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 도윤아, 어쩐 일이니? 학원 끝나고 가는 길이니? 응. 도윤이는 제 손에 든 삼각김밥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저것만 먹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간단하게 먹는 게 좋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밥을 못 먹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욕했어요. 할머니가 우리한테 집착한다고,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도윤아, 괜찮아. 엄마가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도윤이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할머니한테 연락하면 혼낸대요. 저는 도윤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아, 할머니도 너 보고 싶었어. 엄마한테 혼나지 마.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 다시 우리 집에 안 와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의 전화였습니다. 엄마야, 가봐야 돼요. 그래, 조심히 가렴. 도윤이는 뒤돌아서 걸어가다가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도윤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수가 그린 그림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아이들은 보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게 맞는 건지. 그림 속 어린 민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삐뚤빼뚤 쓴 엄마 사랑해요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렸던 이 엄마는 이제 어디 있는 걸까? 박순자 여사님이십니까? 저는 고 김민수 씨, 담당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민수의 담당 변호사라니.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병원비? 아니면 빚? 무슨 일로 전화하셨는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사님, 고인께서 남기신 중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고요. 서류요? 그게 무슨 서류인데요?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게 제가 일이 있어서. 청소일을 빠지면 하루 일당을 못 받습니다. 6만 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사님, 이건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가능하면 내일 꼭 오셨으면 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무슨 서류를 남겼다는 거지? 혹시 빚 보증이라도 선 건 아닐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일을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오늘 다른 분이 쉬시는 날이라.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내일은 꼭 나갈게요.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제일 괜찮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낡았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머리는 제대로 손질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는 빌딩은 높고 화려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제 낡은 신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정훈 법률사무소라고 적힌 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민수가 남긴 것이라는 말에 저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순자 여사님이시죠?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네. 변호사님과 약속이 있어서. 네,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아 들어간 사무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큰 책상 뒤에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고 제가 들어서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사님, 혹시 고인께서 생전에 여사님께 특별히 남긴 말씀이나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재산이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요. 그렇군요.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실례지만 현재 어디에서 생활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시원이요? 며느님 댁에서 나오신 겁니까? 네. 그쪽에서 서로 떨어져 사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군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파일을 펼쳤습니다. 고인께서 우려하셨던 일이 정확히 일어났네요. 네? 여사님, 김민수 씨께서는 약 1년 전 제게 유언장 작성과 함께 몇 가지 법적 조치를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고 적혀 있었고 소유자 란에는 박순자라는 제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여사님 명의로 등기된 상가 건물입니다. 위치는 성북구동, 대지 면적 80평, 건물 3층 규모입니다. 상가? 건물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고인께서 5년 전에 매입하셔서 3년 전에 여사님 명의로 증여 완료하셨습니다. 현재 시세는 약 12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12억. 그 숫자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변호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건물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고인께서 비밀로 하셨습니다. 며느님께도 알리지 말라고 특별히 당부하셨고요.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현재 그 건물에는 3개 점포가 입점해 있고 월 임대료 총액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요? 네. 지난 5년간 발생한 임대료는 고인께서 여사님 명의로 개설한 비밀 계좌에 자동 입금되도록 설정해 두셨습니다. 변호사는 통장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좌 잔액 1억 8천만 원. 이게 다 뭔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여사님, 고인께서는 어머님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봉인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고인께서 여사님께 남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변호사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며느님과 나눈 대화를 몇 차례 녹음하셨습니다. 법적 자문을 받으신 후에 진행하신 일이고요. 녹음이요? 네. 들어보시면 고인께서 왜 이런 조치를 취하셨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하는 소음 뒤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혜야, 솔직하게 물어볼게. 내가 죽으면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불길한 소리 하지 마. 아니, 만약에 말이야. 내가 정말 먼저 가면 엄마를 계속 모실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할게. 시어머니는 오빠가 계시니까 모시는 거야. 오빠 없으면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하잖아. 그럼 엄마를 내보낼 거야? 내보낸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머님도 독립적으로 사시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을까? 솔직히 애들 교육에도. 녹음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수가 알고 있었어요? 네. 고인께서는 마지막 6개월 동안 며느님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이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변호사는 파일에서 몇 장의 종이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며느님이 친구들과 나눈 SNS 메시지 캡처입니다. 고인께서 우연히 며느님 휴대폰에서 발견하셨고 증거로 보관하셨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보험금 2억이면 새 차 뽑고 집도 고치고. 시어머니만 안 계시면 완전 여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시어머니 요양원 보낼까 생각 중. 애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고. 장례 끝나면 바로 나가시라고 해야지. 미안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하니까.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여사님, 고인께서는 어머님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준비를 하셨습니다. 건물 증여, 비밀 계좌 그리고 변호사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손주들의 양육권에 관한 법적 장치까지 마련해 두셨습니다. 양육권이요? 네. 하지만 그 부분은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사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녹음 파일, 메시지 캡처. 그리고 아직 열어보지 않은 민수의 편지. 변호사님, 제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꿈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여사님. 고인께서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서류들이 증명합니다. 변호사는 제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준비되시면 고인의 편지를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민수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사랑하는 우리 엄마에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3장의 편지지가 들어있었고 민수의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떨어진 사진 1장. 30년도 더 된 색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민수가 제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젊은 제 얼굴도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첫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된 거겠죠? 지혜가 엄마를 집에서 내보냈을 겁니다. 아마 고시원이나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계실 거예요. 엄마, 미안해요. 아들이 살아서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 제가 죽어서도 엄마를 지킬 방법은 만들어뒀습니다. 이정훈 변호사님이 보여드린 서류들 모두 진짜예요. 엄마 명의로 된 12억짜리 건물, 5년간 쌓인 임대료 1억 8천, 모두 엄마 거예요. 놀라셨죠? 저도 처음 이 계획을 세울 때 많이 고민했어요. 엄마한테 미리 말씀드릴까 아니면 비밀로 할까? 하지만 엄마 성격에 미리 하시면 절대 받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민수야, 그 돈으로 너희 집 사고 애들 교육시켜라고 하실 게 뻔했죠. 엄마, 이건 엄마가 받아야 할 돈이에요. 엄마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제 마지막 효도입니다. 저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물 한 잔을 더 건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1년 전부터 지혜의 본심을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제 착각이길 바랐어요. 설마 1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병이 깊어질수록 지혜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게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엄마한테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애들 앞에서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서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고 저한테는 어머님 요양원 알아볼까요? 라고 넌지시 물었어요. 저는 일부러 테스트를 했어요. 내가 죽으면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지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오빠가 계시니까 모시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죽기 전에 엄마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편지를 읽으며 저는 민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아내의 본심을 확인해야 했던 그 마음이. 여사님,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 20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민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사님을 사랑하셨다는 뜻이죠. 저는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엄마, 제가 왜 5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는지 아세요? 그때 제가 회사에서 처음으로 큰 성과급을 받았어요. 3천만 원이었죠. 지혜는 그 돈으로 새 차를 바꾸자고 했고 저는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엄마가 낡은 신발을 보면서 아, 이거 좀 더 신어야겠다. 아직 멀쩡해라고 하시는 걸 봤어요. 엄마, 그 신발 밑창이 다 닳아서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비 오는 날 발이 다 젖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애들 학원비 나가는데 내가 새 신발까지 사면 안 되지라고 하셨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엄마한테 평생 신발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삶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그래서 시작한 게 부동산 투자였어요. 적금처럼 조금씩 모아서 5년 만에 그 건물을 샀고 엄마 명의로 증여했어요. 지혜는 끝까지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숨겼는지. 신발. 그 낡은 신발 이야기에 저는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신발이 낡았지만 새로 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손주들 학원비가 민수네 생활비가 부담될까봐. 민수야, 엄마는 괜찮았는데. 변호사는 조용히 티슈를 건넸고 저는 받아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엄마,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정훈 변호사님이 보여드렸을 녹음 파일들, 그리고 지혜의 메시지들. 그것들은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예요. 노인 학대, 유기,
재산 착취 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죠. 엄마, 변호사님이 제안하실 겁니다. 지혜에게 법적 대응을 하라고. 저도 그걸 원해요. 하지만 엄마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쟤는 도윤이와 서윤이 엄마인데 내가 어떻게. 엄마, 들어주세요. 지혜는 좋은 엄마가 아니에요. 저도 죽기 전 몇 달간 지켜봤어요. 애들이 아빠 보고 싶어라고 울면 울지 마, 아빠 보기 싫어진다고 했어요. 애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배울 게 없어라고 했어요. 엄마, 제 아이들은 사랑이 아니라 체면과 교육으로 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양육권 이양에 관한 법적 장치도 준비해뒀습니다. 엄마가 원하신다면 도윤이와 서윤이를 엄마가 키울 수 있어요. 재산도 있고 법적 근거도 있고 무엇보다 엄마는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시니까. 엄마, 제발 부탁이에요. 이번만큼은 엄마 자신을 위해 싸워주세요. 평생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사신 엄마. 이번만큼은 엄마가 받아야 할 것을 받으세요. 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지혜로부터.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민수가.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의 마지막 부탁. 이번만큼은 싸워달라는 그 부탁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사님, 고인의 뜻을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럼 제가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새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째, 며느님의 노인 유기 및 학대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과 여사님의 증언이 있으니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둘째, 손주들의 양육권 이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인께서 작성한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고 며느님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증명할 증거들이 있습니다. 셋째, 여사님은 이미 12억 상당의 재산과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있으므로 경제적 양육 능력도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 이건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며느님이 강하게 저항할 것이고 주변의 시선도 곱지 않을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민수의 편지를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도윤이와 서윤이에게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라고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만난 도윤이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라며 울먹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번만큼은 참지 않을게. 진행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제대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변호사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여전히 초라한 옷차림이었고 피곤에 절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 아이들 지킬게.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남겨준 이 모든 것들. 빌딩 로비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그리고 이제 지켜보기만 해.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그날 저녁 저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지혜야, 내일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인데요? 전화로 하시면 안 돼요? 직접 만나서 해야 할 얘기야. 중요한 거니까.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내일 오후 2시에 집으로 오세요. 애들 학교 간 시간이니까. 그래, 그때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민수의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믿어요. 엄마는 강한 사람이에요.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5년을 살았던 그 집 앞에 다시 섰습니다.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방 속에는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 사본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녹음 파일, USB, 며느리의 메시지 캡처본, 그리고 민수의 편지. 민수야,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소파는 사라지고 하얀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아이들과 찍은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던 벽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자리에는 추상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민수가 아이들에게 읽어주던 책장도 사라졌습니다. 지혜야. 민수 물건들은 다 어디 갔니? 며느리는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정리했어요. 오래된 건 버리고 필요 없는 건 기부하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과거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 아빠 물건인데.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애들은 제가 키우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교육하고 제가 알아서 판단해요. 어머님은 이제 상관없는 일이고요. 상관없는 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러 오셨어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혜야, 이거 좀 봐. 뭔데요?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꺼내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야. 내 이름으로 된. 며느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12억? 성북구 상가 건물? 민수가 5년 전에 내 명의로 증여한 거야. 너는 몰랐겠지. 민수가 철저하게 숨겼으니까. 며느리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통장 사본. 1억 8천만 원? 5년간 쌓인 임대료야. 민수가 내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입금되게 해뒀어.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말도 안 돼. 민수 오빠가 이런 돈이 어디 있었어요? 저한테는 항상 빠듯하다고. 너한테 빠듯하다고 한 건 내가 명품 가방에 비싼 차에 쓸데없는데 돈을 쓰니까 그랬던 거겠지.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집어던지듯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뭐요? 자랑하러 오신 거예요? 돈 생겼다고? 아니야.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 내가 친구들한테 보낸 메시지들이야.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민수가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내 속마음이 뭔지. 서류에는 며느리가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들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만 없으면 보험금으로 완전 여유롭게 살 텐데. 장례 끝나면 바로 나가시라고 해야지. 요양원 알아볼까 생각 중. 며느리는 서류를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불법이라고요. 불법이 아니야. 민수가 법적 자문 받아서 정당하게 확보한 증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이야. 민수가 너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다 들어있어.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뭐 하시려는 거예요? 민수가 내게 부탁했어. 도윤이와 서윤이를 지켜달라고. 너로부터.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애들을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미쳤어요? 넌 좋은 엄마가 아니야, 지혜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울면 너는 울지 말래. 애들이 할머니 이야기하면 너는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고 해.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제 교육 방침이에요. 교육 방침?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교육 방침이니? 도윤이 담임 선생님이 보낸 상담 일지야.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윤 학생, 최근 학교에서 자주 멍하니 앉아있음.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점심시간에 혼자 우는 모습 목격됨. 상담 요청했으나
어머니가 예민한 시기라 그렇다며 거부. 며느리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서윤이 상담 일지도 있어. 자주 악몽을 꾸고 할머니를 찾으며 운다. 어머니께 상담 권유했으나 모응다. 그건 너는 애들이 아빠를 잃은 슬픔을 치유할 시간을 주지 않았어. 빨리 잊으라고,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라고만 했지.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이 뭘 안다고 그러세요. 저도 힘들었어요. 남편 잃고 혼자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힘들면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야지. 왜 나를 내쫓았어? 도움이요? 며느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무슨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지혜야.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돈은 없었어도 민수를 훌륭하게 키웠어. 혼자서. 너처럼 보험금 2억 받아서. 새 차 뽑고 집 꾸미는 동안 나는 폐지 주우면서도 민수 대학까지 보냈어.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자랑이에요? 자랑이 아니야. 사실이야.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또 하나의 사실을 말해줄게.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어. 노인 유기 및 학대 혐의로 너를 고소할 거고 도윤이와 서윤이의 양육권 이양 소송을 제기할 거야. 뭐라고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양육권? 말도 안 돼요. 법원이 할머니한테 양육권을 줄 리가 없어요. 민수가 유언장에 명시해뒀어. 내가 나를 학대하거나 내쫓으면 양육권을 나한테 이양한다고. 그런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을 리가. 있어. 변호사가 확인했어. 그리고 나는 이제 경제적 능력도 충분해. 12억 건물에 월 300만 원 임대 수입이 있으니까.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도윤이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황급히 서류들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도윤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도윤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왜 와 있어요? 엄마가 할머니 오시면 안 된다고. 도윤아, 며느리가 날카롭게 불렀습니다. 방 들어가 있어. 지금 하지만 할머니가 당장. 며느리의 목소리에 도윤이가 움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도윤이의 눈에서 두려움을 봤습니다. 엄마를 두려워하는 아이의 눈빛. 도윤아, 괜찮아. 저는 도윤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곧 다시 올게. 약속할게. 도윤이는 제 품에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매일 화내요. 저랑 서윤이한테. 알아, 도윤아.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며느리가 도윤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방 들어가라고 했지. 아야 엄마. 도윤이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지혜야, 애 팔라. 뭐요? 애 팔러 오라고.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듯 도윤이를 놓아줬고 저는 도윤이를 제 뒤로 감쌌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법원에 소장이 접수될 거야. 변호사가 연락 갈 거고. 어머님, 그리고 애들한테 손대지 마. 내가 지켜보고 있어. 저는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돌아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후회할 사람은 너야, 지혜야. 내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곧 알게 될 거야.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도윤이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려다보니 도윤이가 유리창에 대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입모양으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꼭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날 저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사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진행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며느님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부인하려고 했지만 증거를 보여주니까 말을 못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도윤이의 겁먹은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애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빨리 구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소장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민수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이에요. 이번만큼은 엄마 자신을 위해 싸워주세요. 민수야, 엄마가 싸우고 있어. 내 아이들을 위해서. 2주 후 가정법원 상담실. 저는 이정훈 변호사와 함께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며느리와 며느리가 급히 선임한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가정법원 판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자리했습니다. 며느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화장을 연하게 한 채 최대한 온화하고 불쌍한 엄마처럼 보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만큼은 차갑고 적대적이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 변호인 주장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피청구인 한지혜 씨가 미성년 자녀인 김도윤, 김서윤에 대한 적절한 양육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며느리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한지혜 씨는 10년간 성실하게 자녀를 양육해온 친모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피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한 직후 청구인인 친조모를 집에서 강제로 내보내며 노인 유기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로 입증됩니다. USB가 재생되었고 법정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는 건 남편이 살아있을 때나 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님도 당신 인생 사세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둘째, 피청구인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고 치유할 시간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빨리 잊으라며 정서적으로 억압했습니다. 이는 담임 교사들의 상담 일지로 확인됩니다. 화면에 학교 상담 일지가 떴습니다. 김도윤 학생, 학교에서 자주 혼자 울고 있음. 어머니에게 상담 요청했으나 예민한 시기라며 거부. 김서윤 학생, 악몽으로 수면장애. 할머니를 찾으며 울음. 어머니 상담 무응답. 셋째, 피청구인은 자녀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도윤이의 팔에 난 멍자국. 2주 전 며느리가 도윤이 팔을 3개 잡았던 그 자국이었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제가 실수로.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청구인 박순자 여사는 현재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5월 300만 원의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며 무엇보다 고인 김민수 씨의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손주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의지와 능력이 있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한지혜 씨는 친모입니다. 아무리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할머니가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친모라고 해서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고인 김민수 씨는 생전에 피청구인의 본심을 알고 있었고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유언장을 제출합니다. 민수의 유언장이 화면에 떴습니다. 아내 한지혜가 나의 어머니 박순자를 학대하거나 집에서 내쫓을 경우 자녀 김도윤, 김서윤의 양육권은 어머니 박순자에게 이양한다. 의는 나의 최종 의지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를 향해 물었습니다. 상담사님, 아이들과 면담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담사가 일어섰습니다. 네, 재판장님. 저희는 지난주 김도윤, 김서윤 남매와 각각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화면에 면담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도윤이가 작은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와 사는 게 어때? 그냥요. 그냥 좋아? 아니면 불편해? 도윤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화나 있어요. 제가 아빠 이야기만 해도 화내요. 아빠는 죽었으니까 이제 그만 생각하라고. 그래서 저는 방에서 혼자 울어요. 할머니는 어때? 그 질문에 도윤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제 말을 들어줘요. 아빠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아빠 생각나면 울어도 된다고 그래요. 할머니랑 있으면 아빠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영상이 멈췄고 법정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아, 누구랑 살고 싶어? 8살 서윤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요. 왜? 할머니는 저 안아줘요. 엄마는 제가 울면 조용히 하라고만 해요. 할머니는 제가 아빠 꿈 꿨다고 하면 같이 울어줘요.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며느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한지혜 씨, 변론하실 말씀 있습니까? 며느리는 천천히 손을 내리며 일어섰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힘들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애들 키우는 게. 그래서 친조모를 내쫓았습니까? 판사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죽은 아버지를 잊으라고 강요했습니까? 저는 애들이 빨리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정상이란 게 뭡니까?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에게 정상이 뭡니까? 판사의 질문에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지혜 씨,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귀하는 친모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친모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못했습니다. SNS에 새 차 자랑을 올리고 집 인테리어를 하는 동안 귀하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본 법원은 미성년자 김도윤, 김서윤의 양육권을 친조모 박순자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피청구인 한지혜는 월 1회, 이 시간에 제한적 면접 교섭권만을 갖습니다. 재판장님,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제 애들이에요. 제가 낳은 애들이라고요. 낳기만 했다고 엄마가 아닙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키우는 사람이 진짜 엄마입니다. 이상으로 결정을 마칩니다. 쾅 마이너스. 판사봉이 내려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며느리의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해냈어. 내 아이들 지켰어. 법원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뒤쫓아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는 화장이 다 번진 얼굴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애들만은 돌려주세요. 지혜야,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이 진짜 애들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이런 게 억울해서인지 나는 알아. 어머님, 너는 애들을 사랑한 적이 없어. 애들은 내게 그저 완벽한 가정을 보여주는 액세서리였을 뿐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민수의 마지막 부탁대로 내가 애들 엄마인 건 인정할 거야. 월 1회 이 시간. 그 시간 동안 진짜 엄마가 되고 싶으면 노력해봐. 어머님, 그리고 지혜야. 저는 며느리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다신 내 손주들한테 손대지 마. 이번엔 법원이 판결했지만 다음엔 내가 직접 나설 거야.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새로 구한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층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방 3개에 작은 마당까지 있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함께 왔고 그들의 차에는 도윤이와 서윤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서윤이가 제일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서윤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진짜예요?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그래, 서윤아. 이제 할머니가 너희 엄마야. 도윤이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11살 도윤이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안 보낼 거예요. 안 보내. 절대로. 도윤이가 제 품으로 달려들었고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민수야, 봐. 내 아이들 엄마가 잘 지킬게. 그날 저녁 새집 거실에서 저는 두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윤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서윤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민수가 그린 엄마 그림은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우리 아빠가 그린 거예요? 서윤이가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응, 내 아빠가 할머니 나이쯤 됐을 때 그린 거야. 우와, 아빠, 그림 진짜 예쁘다. 도윤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 이야기해도 돼요? 물론이지, 도윤아. 저는 도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야기 할머니한테 많이 해줘. 할머니도 너희 아빠 이야기 많이 들려줄게. 그날 밤 두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의 그림 앞에 앉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겼어. 내가 지켜주려 했던 것들 엄마가 다 지켰어. 그림 속 어린 민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고마워. 엄마한테 다시 싸울 용기를 준 거. 한 달 후 며느리의 첫 면접 교섭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정확히 시간 맞춰 왔습니다. 화장은 연했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윤아, 서윤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약간 경계하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엄마가 너희한테 못됐지?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많이 무서웠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지혜야, 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변명하지 마. 애들한테는 진심만 보여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엄마가 앞으로 잘할게. 약속할게. 너희가 원하면 아빠 이야기도 들어줄게.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짜요? 아빠 이야기해도 엄마 안 화내요? 화 안 내. 약속해. 이 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떠날 시간이 되자 서윤이가 며느리에게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와요. 며느리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서윤아. 엄마 꼭 다시 올게. 며느리가 떠나고 도윤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변한 것 같아요. 글쎄다, 도윤아. 사람이 진짜 변하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어. 만약 엄마가 진짜 변하면 다시 같이 살 수도 있어요. 저는 도윤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결정할 일이야. 할머니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1년 후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고 저는 부엌에서 도윤이와 서윤이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서윤이가 좋아하는 소시지와 방울토마토. 할머니, 저 다 입었어요. 서윤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이제 9살이 된 서윤이는 1년 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악몽도 사라졌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고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머리 단정하게 묶자. 저는 서윤이의 머리를 빗으며 묶어주었습니다. 도윤이도 교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중학생이 된 도윤이는 키가 부쩍 컸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수학 시험인데 아침에 계란말이 먹으면 100점 받는데요. 그래? 그럼 오늘은 특별히 2개 넣어줄게. 할머니 최고. 이런 평범한 아침이 1년 전만 해도 꿈만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벽에 걸린 민수의 그림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도윤이가 이번 중간고사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 선생님이 칭찬 많이 하시더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림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학교에서 합창반에 들어갔어. 목소리가 예쁘대. 내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정훈 변호사의 전화였습니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변호사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며느님 쪽에서 면접 교섭 시간 연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월 2회로 늘리고 싶다고 하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간 며느리는 매달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경계했지만 며느리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이자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사님, 며느님이 최근에 직장을 구했다고 합니다. 작은 회사 사무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요? 네. 예전처럼 명품이나 사치는 완전히 끊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아이들을 되찾기 위한 계산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도윤아, 서윤아. 엄마가 한 달에 2번 보고 싶대. 너희 생각은 어때? 도윤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처럼 화 안 내고 제 말도 들어주고. 서윤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지난번에 엄마가 아빠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울어줬어요. 그래? 네,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 사진 보여줬어요. 엄마가 사진 보면서 아빠 보고 싶지? 라고 물었어요.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엄마랑 더 자주 만나도 되겠네. 하지만 혹시 엄마가 너희한테 이상하게 하면 할머니한테 바로 말해야 해. 알았지? 네. 할머니,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말 며느리와의 면접 교섭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공원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화려한 옷도 사라졌습니다. 수수한 청바지에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네를 타고 얼음 과자를 사주고 잔디밭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윤이가 뭔가 이야기하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저 모습이 진짜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시간이 지나고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제게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지혜야, 너 요즘 직장 다닌다며? 며느리는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네, 작은 회사지만 정직하게 일하고 있어요. 힘들지? 힘들죠.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남편 돈, 보험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제 힘으로 버는 거.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진짜 변하고 있다면 나는 기쁜 일이야. 하지만 그게 애들을 다시 데려가려는 계산이라면. 아니에요, 어머님.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엄마 자격이 없다는 걸. 그래도 최소한 애들한테 미움받지 않는 엄마는 되고 싶어요.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애들도 알게 될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한테 했던 짓들 평생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거 알아요. 용서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민수가 해야 할 일이지.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면 돼. 민수는 착한 아이니까 하늘에서 지켜보면서 내가 변하는 모습 보고 있을 거야.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의 그림 앞에 앉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 말대로 다 했어. 내 아이들 지켰고 지혜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 밤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커튼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내가 남겨준 그 모든 것들. 12억짜리 건물도 임대료도 다 내 사랑이었구나.
엄마는 그걸 이제야 알았어. 책상 서랍을 열어 민수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벌써 수십 번도 더 읽은 편지지만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제 행복해. 아침마다 손주들 도시락 싸고 학교 보내고 저녁에 같이 밥 먹고. 이게 엄마가 원하던 삶이었어.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준 마지막 선물. 그건 돈이 아니라 다시 싸울 용기였어. 엄마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준 거.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모범학생 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전교생 앞에서 상 받았어요. 우리 도윤이 대단하네. 서윤이도 합창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제일 크게 불렀어요. 그래, 우리 서윤이 목소리 천사 같아. 이런 작은 일상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른 도시로 이사 가려고 해요. 왜? 여기서는 제가 계속 양육권 빼앗긴 엄마로만 보여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애들은 꼭 만나러 올 거예요. 지혜야, 도망가는 거니? 아니면 진짜 새 출발하는 거니? 새 출발이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야 언젠가 애들 앞에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잘 생각했어. 힘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혜도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구나. 며느리는 완전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양육권도, 집도, 명품도, 주변 사람들의 존경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쩌면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수의 그림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 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엄마도 행복해.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내가 평생 엄마를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엄마가 내 아이들을 평생 지킬게. 그게 엄마가 너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야. 방에서 도윤이와 서윤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제를 하다가 서로 장난치는 소리였습니다. 민수야, 들려? 내 아이들이 웃고 있어. 진짜 행복하게 웃고 있어. 그림 속 민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크레파스로 그린 엄마 사랑해요라는 글씨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민수야. 그리고 고마워. 엄마한테 다시 살 이유를 준 거. 2년 후 도윤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서윤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며느리는 다른 도시에서 작은 가게를 차렸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나러 오고 아이들도 이제는 엄마를 편하게 대합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민수의 묘를 찾았습니다. 아빠, 저 이번에 수학 경시대회 나가요. 도윤이가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합창단 대표 됐어요. 서윤이도 신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봐. 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엄마가 잘 키우고 있지?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민수의 대답 같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민수의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내가 남겨준 모든 것들. 그게 엄마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눈을 감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내가 믿어준 대로 엄마는 강한 사람이었어. 그걸 가르쳐 줘서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민수가 제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멋진 사람이에요.